아빠, 나 망했어요. 양심으로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5월의 따스한 햇살 아래 하얀 묘비 앞에 무릎 꿇은 한 여군이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상사 34살. 손에 쥔 흰 국화가 떨리고 있었죠. 다들 날 미쳤다고 해요. 아빠처럼 망상에 빠졌대요. 아빠, 나도 포기할까요? 이렇게 싸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묘비에 이마를 댄 채 흐느끼는 그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이태호 원사 따님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이서연이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 가슴에 별이 3개. 최윤철 사령관이었죠. 월요일 제가 직접 불시 점검을 갑니다. 준비해 두십시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이서연은 왜 아버지 묘 앞에서 무너져 내렸을까요? 이야기는 바로 한 달 전 강원도 인제의 어느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에 진심으로 따뜻함을 느끼셨다면 댓글에 용기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진짜 용기는 누군가를 비웃지 않고 일으켜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새벽 5시 30분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 항공정비단 제7정비중대. 기상 나팔이 울리기도 전 경납고 안에는 이미 한 여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상사 34살. 손에 쥔 렌치가 UH-60 헬기 엔진 제어 모듈을 해체하고 있었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거 정품 맞습니까? 이상해요. 분명 정품인데 반응이 달라요. 이서연은 작은 부품을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무게를 느끼고 표면을 쓰다듬고 빛에 비춰봤죠. 홀로그램 각인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감각이 거부하고 있었어요. 미세한 진동, 낯선 밀도감. 15년을 정비병으로 살아온 이서연에게 손은 곧 정밀 저울이었습니다. 경납고 밖으로 새벽 안개가 스며들었습니다. UH-60 헬기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회색빛 안개 속에서 유령처럼 멈춰 있었어요. 이서연은 부품을 내려놓고 작업대에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메모들, 날짜, 시간, 증상, 분석 결과. 지난 3주 동안 같은 엔진 모듈에서 동일한 결함이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고도 상승 시 연료 공급 이상. 3번째네요. 이서연은 벽에 붙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정비복을 입은 한 남자가 헬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낡은 사진. 이태호 원사. 이서연의 아버지였죠. 추락사고로 순직한 정비병. 이서연이 군에 입대한 이유이자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경납고에 들어오는 이유였습니다. 아빠, 이거 이상한 거 맞죠? 조용한 경납고 안에서 이서연의 목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오전 8시 햇살이 경납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간부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죠. 정훈 하사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사님, 또 밤새 마셨습니까? 응. 잠이 안 와요. 눈 밑 다크서클이 장난 아닙니다. 이러시다 쓰러지십니다. 정훈 하사는 커피를 건네며 작업대를 내려다봤습니다. 흩어진 부품들, 분석 기록지, 그리고 이서연의 손에 쥐어진 문제의 부품. 이거 또 그 헬기입니까? 맞아요. 3호기. 3번째예요.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훈 하사는 부품을 집어들었죠. 근데 정품 각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홀로그램도 완벽하고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제 손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서연은 부품을 다시 빛에 비춰봤습니다. 햇살 아래서 금속 표면이 반짝였어요. 무게가 달라요. 정품 7075 알루미늄 합금은 6061보다 확실히 무거워야 하는데 이건 너무 가벼워요. 설마 짝퉁입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돼요. 다음엔 진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정훈 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부품 불량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헬기가 추락하면 조종사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정비병에게 돌아오죠. 상사님, 이거 군수과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알아요. 오늘 보고할 거예요. 이서연은 분석 결과를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부품 중량 비교, 재질 분석, 고장 패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 부품은 정품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전 10시 복도를 걸으며 이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군수가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노크를 했죠. 똑똑똑. 들어와요. 윤태식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5살 군수과장. 이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윤소령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소령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이서연은 준비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윤소령은 담배를 입에 문 채 파일을 대충 훑어봤어요. 뭐요, 이게? UH-60 헬기 3호기 엔진 모듈입니다. 부품이 정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윤소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피식 웃음을 흘렸죠. 이 상사, 또 예민하게 구는군요. 여군들은 왜 그렇게 감정적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서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비교 수치, 사진, 측정 기록. 재질이 7075에서 6061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게 차이가 명확하고 고장 패턴도 동일합니다. 오차죠, 오차. 눈깔로 재는 게 정확합니까? 윤소령은 파일을 도로 밀어냈습니다. 담배재가 서류 위에 떨어졌어요. 이 상사, 군대가 뭡니까? 완벽할 수 없어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지.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소령의 얼굴이 굳어졌죠.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보고해야 합니다. 상급 부대 감찰실에 보고하겠습니다. 순간 윤소령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재떨이가 떨어져 바닥에 재가 흩어졌어요. 감히 나를 건너뛰어? 이 상사, 자네 지금 군 생활 그만두고 싶나? 이서연은 침묵했습니다. 윤소령은 담배를 비벼 끄며 차갑게 말했죠. 자네, 지금 뭘 건드리는지 알고 있어? 나가요. 당장. 이서연은 파일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알고 있었죠.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이서연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여군 생활관 3층, 좁은 2인실. 룸메이트인 김유진 중사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이서연은 조심스럽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 불빛이 어두운 방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해야 해. 이대로 두면 안 돼. 이서연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리한 자료들, 부품 사진, 측정 데이터, 고장 기록.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윤태식 소령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네, 지금 군 생활 그만두고 싶나? 이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 UH-60 헬기 엔진 모듈 비정상,
부품 납품 의혹 보고서.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 하지만 이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보고서는 15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부품별 중량 비교표, 재질 분석 결과, 3주간의 고장 패턴, 정비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 이 부품들은 정품 7075 합금이 아닌 6061 합금으로 제작된 비정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증거 사진도 첨부해야겠죠. 이서연은 오늘 오전에 찍은 사진들을 파일에 넣었습니다. 10장. 부품의 표면, 각인 부분, 무게 측정 장면, 엔진 모듈 상태.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그리고 계측 데이터 3개를 추가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이서연은 완성된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빠진 부분은 없는지, 애매한 표현은 없는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전송.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서연은 벽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액자 안에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죠. 20년 전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메모.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양심에 있다. 이서연은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추락사고로 순직한 날.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별이 달린 장교들, 동료 정비병들, 모두가 아버지를 칭찬했습니다. 훌륭한 정비병이었다고, 책임감이 강했다고. 아빠는 왜 죽었어요? 어린 이서연이 물었을 때 아버지의 동료였던 한 원사가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태호 형은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다 그렇게 되셨단다. 헬기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지. 그래서 직접 시험 비행에 동승했어. 증명하기 위해서. 헬기는 추락했습니다. 조종사와 아버지 2명이 숨졌죠. 나중에 조사 결과 엔진 부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빠, 나 이제 진짜 군인답게 살게요. 이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딸깍. 전송 중. 진행률이 올라갔습니다. 10%, 20%, 50%. 이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90%, 100%. 전송 완료. 수신처 육군 항공정비사령부 감찰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보고서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자동 회신. 이서연은 노트북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죠. 이제 시작이네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서연은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될까? 윤태식 소령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부대 분위기는 어떻게 변할까? 후회하지 않아. 절대로. 이서연은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서연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을 때 평소같이 앉던 선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기 자리 있는데. 이서연이 다가가자 박민수 중사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네. 왜요? 할 일이 있어서요. 박 중사는 식판을 들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일어났죠. 이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테이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상사 위에 찍혔다며? 감찰실에 보고했다던데? 미쳤나? 누가 군수과장한테 덤비냐? 저러다 진짜 잘리는 거 아냐?
이서연은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정훈 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상사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요. 소문 들었습니다. 정말 감찰실에 보고하신 겁니까? 네. 정훈 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사님, 솔직히 걱정됩니다. 군수과장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닌데.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이서연은 중대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중대장 김성훈 대위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 상사 앉으시죠. 네. 군수과장님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이 상사 보직을 변경하라고 하시더군요. 이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폐엔진 창고 관리관입니다. 뭐라고요? 내일부터 폐엔진 창고로 출근하세요. 명령입니다. 김대위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서연은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폐엔진 창고, 부대에서 가장 구석진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사실상 창고지기로 좌천된 거였죠. 축하해요, 이 상사. 이제 녹슨 엔진이나 닦으시죠. 복도에서 윤태식 소령과 마주쳤습니다. 윤소령은 비웃으며 지나갔어요. 이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을 곧게 펴고 걸었죠. 손은 떨렸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폐엔진 창고는 부대 끝자락, 언덕 아래 움푹 파인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3개를 붙여놓은 형태. 페인트는 벗겨지고 지붕에는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서연이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으윽. 손으로 코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는 고인 물웅덩이, 벽면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그리고 사방에 쌓인 폐엔진들, 녹슨 프로펠러, 부러진 블레이드, 찌그러진 동체 부품들. 여기서 일하라고요? 구석에 놓인 책상은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의자는 다리가 하나 부러져 있었어요. 이서연은 책상을 닦았습니다. 먼지가 푹푹 날렸죠. 기침이 나왔습니다. 눈물도 났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서연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글귀를 꺼냈어요. 작은 액자, 벽에 붙였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양심에 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이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울면 지는 거라고. 아빠도 이렇게 외로웠을까요? 창고 안에는 이서연 혼자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헬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료들이 정비하고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소리. 하지만 이서연은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 부대원들이 이서연을 보고 피했어요. 저기 온다. 쟤 때문에 부대 분위기 이상해졌잖아. 고자질쟁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또다시 자리들이 비었죠. 이서연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상사님, 정훈 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앉아요. 정훈 하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사님, 저 소문 들었습니다. 감찰실에서 조사 들어온다던데요? 정말요? 이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다음 주쯤이라던데요. 근데 상사님 걱정입니다. 왜요?
윤소령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군수가 사람들이 창고 정리하는 거 봤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거군요. 이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훈 하사는 밥을 먹다 말고 속삭였죠. 상사님, 그냥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러다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포기? 그럼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이서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싸우다 돌아가셨어요. 증명하려다가 전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전 아버지의 딸이에요. 정훈 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창고로 돌아왔을 때 이서연은 폐엔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녹슨 부품들, 깨진 블레이드, 찌그러진 하우징. 각각의 엔진마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비행에서 고장났는지, 어떤 정비병이 마지막으로 만졌는지. 이것들도 한때는 하늘을 날았겠죠. 이서연은 한 엔진 블레이드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때 블레이드 안쪽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이건 작은 부품이었습니다. 엔진 연결핀. 이서연은 부품을 꺼내 빛에 비춰봤어요. 홀로그램 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품 마크. 하지만 손에 쥐었을 때의 무게감이 낯설었죠. 이것도 이서연은 다른 폐엔진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비슷한 부품들이 계속 나왔어요. 모두 정품 각인이 있었지만 무게와 재질이 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부품에 적힌 제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년 전, 4년 전, 심지어 5년 전 것도 있었어요. 그럼 이 비리가 최소 5년 전부터 있었다는 건가요? 이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5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짜 부품이 납품됐을까? 얼마나 많은 헬기가 위험에 노출됐을까? 혹시 사고가 난 적은 없었을까? 증거를 모아야 해요. 이서연은 부품들을 하나씩 수집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무게를 재고 제조 날짜를 기록했어요. 창고 구석에서 저울을 찾았습니다. 녹슬었지만 작동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서연은 여전히 창고에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 폐엔진 분석을 통한 장기간 비정품 부품 납품 추가 증거.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찾은 부품들, 제조 날짜, 무게 차이.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한 증거예요. 밤 10시가 넘었을 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서연은 깜짝 놀라 노트북을 덮었어요. 누구세요? 나야. 정훈 하사였습니다. 손에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죠. 아직도 여기 계시길래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정훈 하사는 도시락을 건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뭐하고 계셨습니까? 증거 모으고 있었어요. 이서연은 수집한 부품들을 보여줬습니다. 정훈 하사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까? 네. 최소 5년 전부터 가짜 부품이 납품된 것 같아요. 5년이요? 그럼. 정훈 하사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상사님,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윤소령 혼자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두 사람은 창고 바닥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밥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상사님, 저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서연은 벽에 붙은 아버지의 글귀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는 27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랑 똑같은 일을 하다가요.
부품 분량을 보고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대요. 그래서 직접 증명하려고 시험 비행에 탔죠. 그래서 추락했어요. 조종사랑 같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 말이 맞았대요. 부품에 결함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정훈 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아버지가 헛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믿어요. 아버지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창고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녹슨 지붕이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이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서연은 매일 폐엔진 창고에 출근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식적으로는 창고 관리였지만 실제로는 증거 수집이었죠. 부품을 하나씩 분해하고 무게를 재고 사진을 찍고 기록했습니다. 23번째 부품. 제조 날짜 2020년 3월. 정품 각인 있음. 하지만 무게 미달. 노트북에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이제 증거는 50개가 넘었어요. 5년치 비리의 흔적들. 하지만 이서연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고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변했죠. 상사님, 이러시다 진짜 쓰러지십니다. 정훈 하사가 또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거의 매일 밤 찾아왔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감찰실에서 연락 왔습니까? 아니요. 아직이요. 이서연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지 일주일. 하지만 감찰실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왜 연락이 안 올까요? 혹시 묵살된 건 아닐까요? 정훈 하사의 말에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믿어야 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중대 행정반에 들렀습니다. 우편물을 확인하려고요. 행정병 이민준 병장이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사님, 우편물 없습니다. 정말요? 확인 좀 다시 해줄래요?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이민준 병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분명했어요. 이서연은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나서는데 군수가에서 윤태식 소령이 나왔죠. 이 상사, 아직도 쓸데없는 짓 하고 있나? 소령님, 감찰실에서 연락 기다리나? 허허, 기다려봤자 소용없어. 윤소령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자네 보고서? 이미 처리됐지. 근거 불충분으로 각하. 여군이 예민하게 군 것 같다고 보고했거든. 뭐라고요? 이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네 생각보다 세상은 단순해. 증거, 그딴 거 필요 없어.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윤소령은 이서연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조용히 지내. 그럼 나도 자네 좀 살려줄 수 있어. 아니면요? 전역할 때까지 창고에서 썩는 거지. 아니, 어쩌면 불명예 전역될 수도 있고. 윤소령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이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각하됐다고? 창고로 돌아와서도 윤소령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각하, 근거 불충분, 여군의 과민 반응. 일주일 동안 밤새워 모은 증거들이 무용지물이 된 건가요? 안 돼. 이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전 어떡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음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녹슨 엔진들만이 이서연을 지켜보고 있었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누구세요? 나예요. 정훈 하사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낯선 여군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최은지 중사님입니다. 제2중대 정비반장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최은지 중사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단호한 표정. 상사님, 최 중사님이 할 말씀이 있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최 중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 상사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뭐요? 부품 비리요. 저도 오래전부터 의심했어요. 이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3년 전부터요. 제가 맡은 헬기에서도 똑같은 증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고하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최 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생리 중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날 전 울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요? 포기했어요. 겁쟁이처럼. 근데 상사님은 달랐어요. 싸우셨잖아요. 최 중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상사님 드릴게요. 제가 3년 전에 몰래 찍어둔 부품 사진들이에요. 측정 데이터도 있고요. 혹시 필요하실까봐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이서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로 증거를 더 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최 중사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군수가 창고 입출고 기록이에요. 제 친구가 행정병인데 몰래 복사해줬어요. 이거 보면 부품 납품 업체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이서연은 기록을 펼쳤습니다. 납품 업체명 대한정밀기계, 대표 김철호, 납품 날짜와 수량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거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어요. 상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겁쟁이가 못한 일 상사님이 해주세요. 최 중사는 경례를 했습니다. 정훈 하사도 따라 경례했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떠나고 이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딘가에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서연은 눈물을 닦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어요. 제목 보강 증거자료. 최 중사가 준 사진들을 스캔했습니다. 입출고 기록도 정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모은 50개의 부품 증거와 연결지었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정밀기계, 김철호, 이서연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대한정밀기계, 작은 부품 제조업체, 홈페이지는 조잡했어요. 직원도 10명 미만. 이런 작은 회사가 어떻게 군 납품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뒤에서 밀어준 거예요. 이서연은 입출고 기록을 자세히 봤습니다. 납품 승인자란에는 매번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태식? 역시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이서연은 여전히 창고에 있었어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더 완벽하게. 제목 군수품 비리 추가 보고 마이너스 납품 업체 및 승인 과정 의혹.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최 중사의 증거, 입출고 기록, 그리고 자신이 모은 부품 분석.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였어요. 윤태식 소령과 대한정밀기계의 유착관계. 5년간 지속된 조직적 비리. 이번에는 묵살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감찰실로 다시 보낼까? 아니면 더 위로? 항공정비사령부?
아니면 국방부? 누구한테 보내야 확실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이서연은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서연 상사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목소리. 권위 있는 말투.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항공정비사령부 감찰실 조사관입니다. 상사님이 보낸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이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각하된 거 아니었나요? 각하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윤태식 소령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사님, 조심하십시오. 윤소령이 상사님을 속인 겁니다. 보고서는 현재 정식 조사 중입니다. 정말요? 네. 곧 불시 점검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증거 잘 보관하시고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서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이요. 창고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어요. 희망의 바람 같았습니다. 사흘 뒤 부대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감찰실 조사관들이 온다는 소문. 윤태식 소령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군수가 사람들이 밤낮으로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분쇄하고 부품을 옮기고 기록을 고치고 있었죠. 다 치워. 하나도 남기면 안 돼. 윤소령의 고함 소리가 부대를 울렸습니다. 이서연은 폐엔진 창고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증거인멸. 노골적인 증거인멸이었죠. 저렇게 해도 소용없을 텐데요. 이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백업되어 있었어요. 클라우드에, 외장하드에, 그리고 감찰실에. 오후 2시 이서연은 중대장실로 호출됐습니다. 김성훈 대위가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윤태식 소령이 서 있었죠. 이 상사 앉으시오. 네. 윤소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상사, 자네 요즘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군의관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정신과 상담 말이야. 이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신과 상담. 그 기록이 남으면 신뢰도 문제가 생깁니다. 증언의 가치도 떨어지죠. 저 멀쩡합니다. 그래. 근데 말이야, 자네 최근 행동이 좀 이상하더라고. 밤마다 창고에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혼자 중얼거리고 동료들 피하고. 그건 편집증 증세 아닌가? 여군들이 군 생활 적응 못하면 그럴 수 있다던데.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소령님, 그건 좀. 닥쳐요, 대위. 이건 이 상사를 위한 거야. 윤소령은 이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위압적인 눈빛. 이 상사, 자네 아버지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며? 유전일 수도 있지 않나? 순간 이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모욕? 사실을 말하는 건데? 자네 아버지도 망상에 빠져서 헬기 타고 추락했잖아. 소령님. 김대위가 말렸지만 윤소령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상사, 자네도 그렇게 되고 싶나? 아버지처럼 비참하게. 탁! 이서연의 주먹이 책상을 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로 슬픔으로. 아버지는 옳았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줬을 뿐이에요. 그래, 증명해봐. 지금 자네가 하는 것처럼. 윤소령은 비웃었습니다. 이 상사, 정신과 상담받아. 이건 명령이야. 안 받으면 자네 강제로 입원시킬 수도 있어. 그럴 권한 없으십니다. 나한테 없어도 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있지.
윤소령은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주겠어. 생각 잘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이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상사님,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제가 미친 건가요? 아닙니다. 전 상사님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김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겁쟁이라서요. 제 진급도 생각해야 하고 가족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서연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 식당에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서연이 식판을 들고 들어서자 모든 자리가 꽉 찼어요. 분명 빈자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방으로 자리를 막았습니다. 자리 없네요. 이서연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구석 쓰레기통 옆자리에 앉았어요. 냄새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기 봐, 정신병자래. 소령님이 정신과 상담 받으라고 했다며? 역시 이상한 거였어. 정상인이 저렇게 집착하겠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은 밥을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상사님, 정운 하사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앉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저 다른 데 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분대장님이 상사님이랑 가까이 지내지 말래요. 저도 찍힌다고. 그래요. 가요. 이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운 하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이서연은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밤, 폐엔진 창고. 이서연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핀 천장.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차가운 바닥. 외로움. 아빠도 이렇게 외로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녹슨 엔진들만이 지켜보는 곳에서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울음소리가 창고를 채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어요. 이서연은 일어나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버지와 어린 이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정비복을 입고 있었고 이서연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아빠 보러 갈게요. 현충원에. 이서연은 달력을 봤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이서연에게는 아버지를 추모하는 날이었어요. 매년 이날이면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아빠한테 물어볼 거예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외출 신청을 했습니다. 김대위는 흔쾌히 허가했어요. 국립대전현충원이요? 가세요. 쉬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이서연은 부대를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기차를 탔어요. 대전까지는 2시간. 창밖으로 강원도 산들이 지나갔습니다. 실록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후 1시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묘역. 하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서연은 꽃집에서 흰 국화를 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꽃. 아버지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있었습니다. 이태호 원사. 2005년 5월 3일 순직. 이서연은 무릎을 꿇었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국화를 놓고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아빠, 나 망했어요. 양심으로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다들 날 미쳤다고 해요. 아빠처럼 망상에 빠졌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아빠는 미친 게 아니었잖아요. 옳았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왜 혼자 죽게 내버려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서연은 묘비에 이마를 댔어요. 아빠, 나도 포기할까요? 그냥 조용히 살까요? 이렇게 싸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군복을 입고 있었죠. 가슴에는 별이 셋. 혹시 이태호 원사 따님이신가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최윤철입니다. 현재 항공정비사령관이고 이태호 원사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네. 이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최윤철이라는 똑똑한 후배가 있다고. 빨리 진급할 거라고. 맞습니다. 최 사령관은 무릎을 꿇고 묘비에 절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5년 전 저는 이등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이었죠. 이태호 원사님께서 저를 정비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손잡고 가르쳐 주시고 밤새워 기술을 전수해 주셨어요. 최 사령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원사님 덕분에 제가 특기를 살려서 빨리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원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원사님이 부품 불량을 보고하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이등병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원사님이 혼자 시험 비행에 탑승하실 때도 저는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최 사령관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스승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서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후배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사령관님, 최 사령관이 천천히 일어나 이서연을 바라봤어요. 따님, 지금 힘드시죠? 부품 비리 보고한 여군 상사. 소문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군은 좁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공부대를 총괄하는 사령관입니다. 당신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죠. 이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실패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아닙니다. 최 사령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은 원사님보다 훨씬 용감합니다. 원사님은 혼자 싸우다 지셨지만 당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내가 못 지킨 은사의 딸을 이제는 내가 지켜야겠습니다. 최 사령관은 이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월요일 제가 직접 불시 점검을 갑니다. 사령관 명령으로요. 준비해 두십시오. 이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좋은 후배를 두셨네요. 아닙니다. 제가 좋은 스승님을 만났죠. 최 사령관은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원사님, 이제 제가 따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예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이틀. 이서연은 현충원에서 돌아온 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어요. 폐엔진 창고에서 모든 증거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부품 53개, 사진 200장, 측정 데이터, 입출고 기록, 최중사가 준 자료. 완벽했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서연은 노트북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최 사령관께 직접 전달할 자료.
제목부터 단호했어요. 육군 항공정비단 제7정비중대 군수품 비리 전모 마이너스 5년간의 조직적 범죄. 토요일 저녁 부대는 조용했습니다. 주말이라 외출 나간 간부들이 많았죠. 이서연은 창고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태식 소령이었습니다. 뒤에는 군수가 부하 셋이 따라왔어요. 이 상사 뭐하나? 창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소령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서연이 정리해 놓은 부품들, 노트북, 서류들. 이거 다 뭐야? 창고 정리 자료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증거 모으고 있었지? 윤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야? 부품 분석 기록? 돌려주세요. 이서연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윤소령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들아, 다 치워. 군수가 부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책상을 뒤지고 서류를 빼앗고 부품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하지 마세요. 그건 증거예요. 증거? 이딴 게 증거야? 윤소령은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너 아직도 몰라? 월요일에 감찰실 온다고? 허허, 걱정 마. 다 내 사람들이야. 뭐라고요? 감찰실 조사관이 누군지 알아? 나랑 사관학교 동기야. 이미 얘기 다 됐어. 너 정신병자로 처리하기로. 이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확인해봐. 월요일 되면 알 거야. 윤소령은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겠네. 안 돼요. 이서연이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수가 부하 둘이 이서연을 붙잡았어요. 나요. 나 달라고요. 이 상사 반항하지 마. 너 지금 상관 폭행하려는 거야? 그럼 영창 가는 거 알지? 윤소령은 노트북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이서연은 발버둥 쳤어요. 돌려줘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는 거지. 야, 나 줘. 부하들이 이서연을 놓았습니다. 이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에는 백업 파일이 다 있었어요. 증거, 사진, 모든 것. 아, 안 돼. 윤소령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이 상사 마지막으로 경고해. 월요일에 입 다물고 있어. 그럼 너 살려줄게. 저녁까지만 참으면 돼. 싫어요. 뭐? 절대로 입 다물지 않을 거예요. 이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도 그랬어요. 끝까지 싸우다 돌아가셨죠. 전 아버지의 딸이에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윤소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친년. 좋아, 내 맘대로 해봐.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이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빼앗겼어요. 노트북, 서류, 부품 샘플. 어떻게? 하지만 이서연은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다행히 윤소령은 휴대폰까지는 빼앗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를 확인했죠. 백업 파일들이 다 살아있었어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물 증거가 사라졌어요. 부품 샘플들, 원본 서류들, 디지털 파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서연은 최 중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최 중사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중사님, 저 이서연입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윤소령이 증거를 다 가져갔어요. 노트북, 서류, 부품 샘플 전부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 낮에 군수가 사람들이 수상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어떡하죠? 월요일인데. 상사님, 진정하세요. 클라우드에 백업은 있죠? 네,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디지털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있잖아요. 하지만 실물이 없으면. 상사님, 최 중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직접 받고 측정했고 기록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이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중사님, 월요일에 제가 같이 있겠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이서연은 창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벽에 붙은 아버지의 글귀가 보였어요.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양심에 있다. 아빠, 저 지금 무서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일요일 아침, 이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월요일에 감찰실이 와서 이서연을 정신병자로 몰고 윤소령이 웃으며 지켜보는 꿈. 아니야. 최 사령관님을 믿어야 해. 이서연은 휴대폰으로 최 사령관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현충원에서 명함을 받았었죠. 문자를 보냈어요. 사령관님, 내일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증거 일부가 압수당했습니다. 윤소령이 가져갔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네. 걱정 말게. 내일 실물 증거가 없어도 자네 증언만으로 충분하네. 용기 잃지 말게. 이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윤소령 말처럼 감찰실 조사관이 윤소령 편이면 어떡하지? 믿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일요일 오후 이서연은 부대 뒷산에 올랐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산 정상에서 부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헬기들이 줄지어 서 있고 간부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5월의 실록이 아름다웠어요. 이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죠. 아빠, 내일 제가 아빠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게요. 그리고 제 명예도 지킬게요. 산을 내려와 숙소로 돌아갔을 때 방 안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 밑으로 누군가 밀어 넣은 것 같았어요. 상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제2중대 정비반 1동. 이서연은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딘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 이서연은 군복을 다림질했습니다. 내일 입을 군복.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계급장을 닫고 단추를 점검하고 구두를 광냈습니다. 완벽해야 해. 흐트러지면 안 돼.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짙은 다크서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내일이에요. 내일 모든 게 결정돼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자정. 새벽 1시, 2시, 3시,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이서연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확인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휴대폰, 충전기, 클라우드 접속 정보를 적은 메모. 준비됐어요. 숙소 문을 나서는데 복도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최은지 중사였어요. 상사님, 같이 가죠. 중사님, 약속했잖아요. 혼자 아니라고. 두 사람은 함께 부대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서연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오전 8시 부대 정문에 검은 차량 3대가 들어섰습니다. 맨 앞 차량의 번호판에는 별 3이 박혀 있었어요.
왔어요. 이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5년간의 비리를 밝힐 시간,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시간,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증명할 시간. 차량 문이 열렸습니다. 최윤철 사령관이 내렸어요. 뒤에는 감찰실 조사관들이 따라왔죠.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간부 집합. 확성기에서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오전 9시 제7정비중대 회의실. 모든 간부가 집합했습니다. 중대장 김성훈 대위부터 막내 소위까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맨 앞줄에는 윤태식 소령이 앉아 있었고 뒷자리에는 이서연과 최 중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최윤철 사령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별셋이 빛났어요. 오늘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군수관리 실태 및 부품 납품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네. 윤소령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준비된 연극을 보는 것처럼. 군수과장, 브리핑 시작하게. 예. 윤소령이 일어섰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어요. 화면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들이 떴습니다. 현재 제7정비중대 정비율은 99%입니다. 모든 부품은 정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납품업체는 국방부 지정업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소령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입출고 기록, 품질 검사 서류, 재고, 관리 대장 모두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부품 결함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이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 지리하겠네. 최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최근 UH-60 헬기 3호기에서 엔진 결함이 3번 반복됐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건 윤소령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정비 오류였습니다. 부품 문제가 아니라 정비병의 미숙함 때문이었죠. 정비병의 미숙함? 네. 담당자가 여군이었는데 경험이 부족해서 과민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중사가 손을 잡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신호. 그 여군 정비병이 누군가? 이서연 상사입니다. 현재 폐엔진 창고 관리관으로 보직 변경된 상태입니다. 왜 보직을 변경했나?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서입니다. 그리고 윤소령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말했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증세가 있어서 정신과 상담을 권유한 상태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간부들이 이서연을 쳐다봤어요. 동정 어린 눈빛, 비웃음, 불편함. 그래. 최 사령관은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그 정비사를 직접 불러보겠네. 이서연 상사. 예. 이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단상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떨렸지만 등은 곧게 폈습니다. 자, 상사. 자네가 본 것을 말해보게. 이서연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쌍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소령은 비웃는 표정이었죠. 사령관님, 저는 지난 3주간 UH-60 헬기 3호기 엔진 모듈에서 반복적인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정품 7075 알루미늄 합금 대신 6061 합금이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단순 불량이 아니라 의도적인 부품 교체입니다. 프로젝터에 이서연이 준비한 자료가 떴습니다. 휴대폰을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띄운 거였어요. 부품 중량 비교표, 재질 분석 결과. 윤소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저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허가받지 않은 자료입니다. 조용히 하게, 소령.
최 사령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계속하게 상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폐엔진 창고에서 발견한 추가 증거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5년치 부품 샘플 사진들, 제조 날짜, 무게 차이, 각인 분석. 최소 5년 전부터 비정품 부품이 납품됐습니다. 그리고 납품업체는 단 한 곳입니다. 대한정밀기계. 대한정밀기계. 감찰실 조사관 한 명이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사령관님, 대한정밀기계는 국방부 지정업체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윤소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하청업체입니다. 정식 절차를 거쳤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최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있죠. 윤소령은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이상하네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소령? 최 사령관이 다가왔습니다. 주말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지?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이서연 상사의 노트북과 서류를 압수했다는 보고를 받았네. 윤소령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라서. 불법? 최 사령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부대 내 창고에서 폐기 예정 부품을 분석한 것이 불법인가? 윤소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소령. 최 사령관은 조사관에게 눈짓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자네 계좌 내역을 확인했네. 뭐라고요? 지난 1년간 자네 계좌로 들어온 돈이 9천만 원이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건 제 개인 돈입니다. 개인 돈? 입금자를 확인해 보니까 재미있더군. 조사관이 프로젝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입금자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대한정밀기계 대표 김철호. 매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입금됐더군.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으로 빌린 돈입니다. 빌렸다고? 최 사령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차용증이 있겠군? 이자는? 상환 계획은? 그게. 윤소령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어요. 윤태식 소령, 자네는 5년 동안 비정품 부품을 납품받고 리베이트를 받았네. 그 돈이 총 2억 3천만 원이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서연이랑 짜고 날 모함하는 거잖아요. 윤소령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감히 중장이랑 여군이 짜고 저를 함정에 빠뜨려요?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모함? 최 사령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김철호를 직접 만나보겠나?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 2명이 한 남자를 끌고 들어왔어요. 50대 중반, 초췌한 얼굴. 대한정밀기계 대표 김철호였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김철호는 오늘 아침 체포됐네. 군수품 납품 비리 혐의로. 김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네가 직접 말해보게. 윤태식 소령과 어떤 관계인가? 저는 윤소령한테 매달 리베이트를 줬습니다. 정품 대신 싸구려 부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요. 얼마를? 5년간 총 2억 5천만 원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간부들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새끼가 거짓말을. 윤소령이 김철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이 막았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꾸며낸 거라고. 이서연 저 미친년이 꾸민 거예요. 소령? 최 사령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쬐습니다. 자네는 5년간 군수품 비리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네.
그리고 그 가짜 부품 때문에 헬기 정비사들이 위험에 노출됐고 자네는 그걸 알면서도 묵인했네. 윤소령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부하를 정신병자로 몰고 증거를 인멸하고 협박했다는 것이네. 최 사령관은 헌병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식 소령, 군수품 비리 및 직권 남용죄, 증거인멸죄로 체포한다. 안 돼요. 안 돼. 나 아직 진급 남았어요. 내 인생 끝장나요. 헌병들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제발요. 가족이 있어요. 나 이러다 감옥 가요. 그럴 걸 왜 했나? 최 사령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끌고 나가게. 윤소령이 끌려나갔습니다.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최 사령관은 이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상사. 예. 자네는 진짜 군인일세. 최 사령관은 가방에서 훈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훈장. 이건 보안 유공 표창일세. 군의 부정을 밝히고 전우들의 생명을 구한 자네에게 수여하네. 훈장이 이서연의 가슴에 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서연은 울먹이며 경례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충성? 회의실 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5월의 햇살. 이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디선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우리 딸.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월의 실록이 6월의 짙은 녹음으로 바뀌었어요. 제7정비중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군수과장은 새로 부임했고 군수관리 체계는 전면 개편됐죠. 그리고 이서연은 더 이상 폐엔진 창고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사님, 여기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받습니다. 승인할게요. 이서연은 다시 정비반장으로 돌아왔어요. UH-60 헬기 정비를 총괄하는 자리. 모든 부품은 철저하게 검수됐고 납품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상사님, 새로 들어온 부품 무게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7075 규격 맞습니다. 정훈 하사가 보고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어요. 좋아요. 기록 남겨두세요. 네. 이서연은 경납고를 걸었습니다. 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기체들. 더 이상 가짜 부품은 없었습니다. 상사님, 최은지 중사가 달려왔습니다. 들으셨어요? 윤태식 소령 재판 결과 나왔대요. 어떻게 됐어요? 징역 7년. 추징금 2억 5천만 원이래요.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김철호는 징역 5년. 부당이득 환수 3억 원이고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경납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상사님,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혼자 싸울 때요. 이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죠. 매일 밤 울었어요. 포기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버텼어요? 아버지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싸우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줬죠. 전 아버지처럼 외롭게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증거를 모았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최 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3년 전에 포기했는데. 아니에요. 중사님도 용감했어요. 증거 보관해 주셨잖아요.
중사님 없었으면 전 못 이겼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3시 이서연은 중대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 박민호 소령이 밝은 표정으로 맞았어요. 이 상사, 좋은 소식이 있네. 무슨 소식입니까? 국방부에서 연락 왔어. 자네 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특진이요? 응. 군기 확립 유공으로 말이야. 조만간 원사로 진급하게 될 거야. 이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박소령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국방일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 받을 거야? 이서연은 서류를 받습니다. 제목 양심을 지킨 정비사, 이서연 상사의 이야기. 받겠습니다. 좋아. 자네 이야기가 많은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거야.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여러 간부들이 이서연을 보고 격려했습니다. 상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서연은 정중히 답례했죠. 저녁 이서연은 숙소로 돌아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최윤철 사령관이 보낸 편지였어요. 이서연 상사에게 자네의 용기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하네. 자네 덕분에 군이 조금 더 깨끗해졌네. 이태호 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네. 좋은 정비병을 키워주셨을 뿐 아니라 훌륭한 딸을 남겨주셨다네. 자네 아버지는 혼자 싸우다 지셨지만 자네는 끝까지 버텼네. 그리고 이겼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앞으로도 올곧은 군인으로 남아주게. 자네 같은 간부가 있어서 우리 군이 희망이 있네. 항공정 비사령관 최윤철. 이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말 이서연은 다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흰 국화를 들고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나왔어요. 국화를 놓고 절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아빠가 못 이룬 일을요. 비리를 밝혔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을 처벌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아빠,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싸우셨는지.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양심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서연은 가슴에 훈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훈장 받았어요. 보안 유공 표창이래요. 아빠도 이런 거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는 혼자 싸우셨잖아요. 외로웠죠? 무서웠죠?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아빠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서연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덕분에 제가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아빠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이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전 계속 정비병으로 살 거예요. 아빠처럼요. 그리고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양심을 지키며 살 거예요. 5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이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빠. 좋은 소식 들고요. 묘역을 나서는데 멀리서 최 사령관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 국화를 들고 있었어요. 상사, 여기 있었군. 사령관님, 나도 인사드리러 왔네. 이태호 원사님께. 최 사령관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화를 놓고 깊이 절했어요. 원사님 늦었지만 약속 지켰습니다. 따님을 지켰고
원사님의 명예도 되찾아드렸습니다. 최 사령관은 천천히 일어나 이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상사, 자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네가 이뤘네. 아닙니다. 사령관님 도움이 없었으면 못 이뤘어요. 아니야. 자네가 해낸 거야. 자네의 용기, 자네의 양심, 자네의 집념으로. 최 사령관은 이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게. 흔들리지 말고 양심을 지키며. 그게 진짜 군인이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묘역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참 상사. 최 사령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음 주에 국방부에서 간담회가 있네. 군 내부 비리 신고 제도 개선에 관한 회의인데 자네도 참석해주게. 자네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제가요? 그래. 자네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군이 변하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현충원 입구에서 헤어졌습니다. 이서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빠, 보고 있죠? 제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게, 부드럽게. 한 달 뒤, 이서연은 중사로 진급했습니다. 진급식에는 최 사령관이 직접 참석했어요. 계급장을 달아주며 최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축하하네, 이 원사. 자네는 군의 자랑일세. 감사합니다. 진급식이 끝나고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원사님, 축하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원사님. 이서연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최은지 중사도 다가왔어요. 이 원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용기를 얻었어요. 고마워요, 중사님. 우리 함께한 거예요. 저녁 숙소로 돌아온 이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중사 계급장이 반짝였어요. 가슴에는 보안 유공 표창이 달려 있었죠. 아빠 봐요. 제가 원사 됐어요. 벽에 붙은 아버지의 글귀가 보였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양심에 있다. 이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계급장보다 중요한 건 양심이에요. 전 그걸 잊지 않을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서연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도 저기 있죠? 별이 되어서 절 지켜보고 있죠?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살게요. 양심을 지키며 올곧게. 이서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는 원사가 됐다. 특진으로. 양심을 지킨 대가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폐엔진 창고에서 울고 있었다.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했다. 혼자였다. 외로웠다. 무서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도 이렇게 싸웠다는 것을. 그래서 나도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양심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진실을 말하는 게 왜 용기 있는 일인지.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아버지처럼. 양심을 지키며. 올곧게. 그게 진짜 군인이니까요. 이서연은 일기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의 별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잘 자요, 아빠. 좋은 꿈 꾸세요. 이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양심을 지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밤. 멀리서 기상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띤 채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이서연 상사는 모두가 미쳤다고 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을 지킨다는 건 때로는 혼자 싸워야 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서연처럼 끝까지 싸울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